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새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타고 있던 차를 폐차시키거나 또는 차량 부품을 좀 바꿔야 된다거나 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으십니까? 대부분은 인터넷 검색으로 열심히 여기저기 찾아보거나 자동차 대리점에 묻거나 자동차 정비소에 다녀오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자동차에 대한 웬만한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더군요. 바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생애주기 온라인 서비스 자동차 365라는 곳인데요. 이게 여러 기관과 기업에 분산되어 있던 자동차와 관련한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놓은 겁니다. 한번 들어가서 저도 보니까 차량 가격과 배기량 그리고 용도 이런 것만 입력하면 취득세, 면허세 얼마나 나오는지 곧바로 계산해주는 메뉴도 있고요. 또 중고차의 경우에는 사고 이력도 간단하게 조회를 할 수 있더군요. 또 무엇보다 각종 증명서도 발급해주기도 하고, 일부 민원 업무는 그래서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요즘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런저런 서비스들이 제법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정보 경쟁력도 생기고 발품 팔 시간까지 얻는 일이니까 이게 내가 이용할 만한 게 있나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시간 절약하는 좋은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화이트데이가 있었죠. 뭐 그런 것까지 챙기나 하면서도 또 안 주고받으면 서운한 날이 돼버렸습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데이 마케팅, 언제 어떻게 시작됐고 진짜 효과가 있는 마케팅인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경기 결과에 1조 원을 베팅한 적이 있다는 NCAA 전미 대학용 농구의 이야기 스포노믹스에서 들어보겠고요. 예, 경제 상식도 잡고 상품도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3월 18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 주변의 경제 현상을 경제학의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을까? 참 끝없이 샘솟는 왜 그러세요? 박스노믹스입니다. 예. 오늘은 마침 이번 주에 화이트데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군중심리 또는 행동 감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들을 활용한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했습니다. 군중심리라는 말은 자주 들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무리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떼지어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죠. 횡단보도에서 네. 빨간 신호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건너가면 네. 건너가는 건가? 뭐 이런 거. 맞아요. 예. 이 군중심리는요, 물론 이거를 정교하게 실험적으로 규명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근거를 찾아보면,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 태초의 본능과 굉장히 관계가 큽니다.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 따라하게 돼 있다. 그렇죠. 이게 좀 더 확장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의 반응에 따라하려는 기질들이 있어요. 좀 설명드릴까요? 예. 예, 원시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었을 때 외부로부터 수많은 아마 위험을 감지해야지만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 동료들이 뛰는 거예요. 네. 난 이유를 아직 판단하지 못했는데, 네.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초식 동물들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 위해선 그냥 이유 확인할 거 없이 같이 뛰어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군중 심리가 형성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이런 원시 시대부터 남아져 있던 우리의 본능, 생존에 대한 본능과 관련이 크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바로 이러한 군중 심리를 오히려 역으로 활용해서 그동안 다양한 성과들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이런 군중 심리를 활용해서 사냥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냥이라면 동물 잡는 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냥해서 먹고 살 때 그때도 네, 그때도요. 그때도 군중 심리를 이용한다고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해당되는 인디언들이 있잖아요. 네. 인디언들이 옛날에 버팔로를 사냥했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인데요. 버팔로 떼들은 이제 여러 떼들이 모여 살잖아요. 드넓은 평야에 얘네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서 있으면서 풀 뜯고 있을 때 인디언들이 한쪽에서 큰 소리로 얘네를 쫓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몇 마리가 뛰기 시작할 때 다른 것도 뭐야 하면서 버팔로가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뒤에서 꽹과리 같은 거, 꽹과리는 아니겠죠. 뭔가 다른 걸 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버팔로를 한쪽으로 몰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버팔로는 계속 달리다가 그쪽 끝에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벽 끝으로 버팔로 떼를 몰아내는 거죠. 군중심리로. 그러면 절벽 앞에 다다른 버팔로는 멈추려고 하긴 하겠으나 본능적으로. 그래도 뒤에서 뛰어오는 다른 무리들 때문에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사냥할 때는 네. 이렇게 군중심리를 우리가 다른 동물들을 잡을 때 활용했는데 요즘은 이 많은 기업들이 우리들의 군중심리를 우리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또다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까 화이트데이와 같은 데이 마케팅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누구나 너도 나도 선물하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너도 나도 선물할 때 나만 안 하면 큰 화를 입게 되잖아요. 그렇더군요. 저도 사실 이런 거 잘 안 챙기는 편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받아도 서운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저는 안 받으면 또 제가 챙기진 않지만 서운해지던데. 뭐 좋지는 않죠,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서 특히 뭐 다른 분들 많이 할 때 같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데도 괜히 혼나더군요. 네, 부담감이 있죠. 예.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고민들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디 회사나 갔는데 나하고 똑같은 옷을 누가 입고 오면 네.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하고 많은 옷 중에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런데 또 이런 거는 또 같이 안 그렇죠. 하면 예, 특이하죠. 예. 결국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날 이런 거 만들어서 네. 사람들 다 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유용한 마케팅이다. 기업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어떤 제품을 일순간에 유행으로 만드는 것도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이렇게 특정 날마다 매년 챙기게 되도록 만들어냈던 이 마케팅 전략 전술은 그야말로 저는 최고의 전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처음에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예. 저같이 아니 이걸 왜 챙겨야 돼라고 하면서도 그냥 혼나느니 하나 사갖고 들고 가자 이렇게 하면서 사게 만드는데 예. 처음에는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런 데이 마케팅의 결과물이 이제 발렌타인데이하고 화이트데이라서요. 그 두 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우리가 국가 기념일이라는 것은 사실 전통적인 어떤 뭐 관습이라든가 국가에서 특정한 행사라든가 기념해야 될 날로 법령에 의거해서 정해지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기념일이라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기념일이 있는데 네. 이 과학의 날, 근로자의 날, 환경의 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한 4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기념일로 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궁금해하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대체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모르면서 생긴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기념일들 대부분은 특정 기업들이 만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대표적인 발렌타인데이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기업이 만들었다고요? 예. 그런데 발렌타인데이는 약간 그 기업 이전에 기업이 뭔가 차용한 어떤 역사적인 유래가 하나 있긴 있어요. 있기야 하겠죠. 예. 그죠? 예. 그 유래는 뭐냐면요. 고대 로마 때만 하더라도 군인들이 결혼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군인들은 결혼 금지? 예, 결혼을 금지시킨 거예요. 예. 그런데 한 군인이 어떤 여성과 특별히 좀 사랑에 빠진 여성이 있었나 봐요. 대개는 금지하면 또 잘 빠져요. 그게 참 묘해요. 네. 예. 그런데 다음번 제가 그걸 가져보겠습니다. 금지하면 왜 빠지는지. 그래서 네. 특정 여성과 사랑에 빠진 군인이 있었는데 그 군인의 사연을 너무 안타까워했던 발렌티노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결국 그 신부님은 법을 어기고 이 두 사람을 몰래 결혼시켜 주셨어요. 결혼식 주례를 하셨구나. 예. 예. 근데 결국 이게 270년 2월 14일 날 발각이 돼서 결국 그때 사형을 당합니다.
신부님이 예, 사형을 당하죠. 왜냐하면 아. 국법을 어긴 거니까요. 불고지죄다. 그래서 2월 14일이 바로 이분이 사형당한 그 날인데 네. 바로 어떤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주려는 그 신부님의 노력을 기려서 또 이분의 이름을 약간 차용해서 발렌타인데이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신랑 신부 이름은 사라지고 네. 중간에서 줄여졌던 분의 그렇네요. 이름으로.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뒤부터 발렌타인데이는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선물이나 사탕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자식 간에 감사 카드를 주고받거나 평소 감사할 사람에게 간단한 사은을 하는 그런 형태로 유럽에서 진화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발렌타인데이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의 방점을 찍은 정확히 말하면 한 제과업체가 있었는데요. 이 제과업체는 1990년대 초중반에 활동했던 일본의 한 제과업체입니다. 이 제과업체는요, 광고 캠페인으로 뭘 활용하기 시작했냐면 발렌타인데이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처음으로 이 광고 프로모션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사연이 있고 유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초콜릿 광고를 하면서 네. 발렌타인데이에는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예.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발렌타인데이라는 게 로마 시대에 있었으니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세요라는 그 광고 캠페인이 정확히 일본 고베 지역의 한 제과업체가 1936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 무슨 캠페인처럼 네. CM송 같은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12시에 만나요. 무슨 땡땡 콘 그런 그러면 거죠. 예. 데이트할 때는 12시에 만나는 건가? 뭐 이렇게. 네. 그런데 이게 오늘날과 같이 여성이 남성에게 그 초콜릿을 전달해주는 그런 형태로 딱 규정한 광고는요. 그거보다 좀 뒤에 일어난 1960년대 일본의 모리나가 제과라는 그 회사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마음을 고백하도록 이 광고 캠페인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일본의 분위기가 여성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도 그 선뜻 이제 먼저 고백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약간 뭐 구태의연한 문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문화 속에서 여성들도 아주 스스럼 없이 편하게 남성에게 자신의 애틋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네. 자신들의 제과들을 좀 팔아보자라는 그런 속셈 아래 발렌타인데이라는 이 특정한 날에 이렇게 여성들은 아주 특별히 남성에게 마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캠페인을 같이 한 게 지금의 발렌타인데이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성공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TV가 많지는 않았을 테니까 되게 잡지 광고라든가 뭐 뭐 그런 라디오 거겠죠. 광고라든가 예. 그런 거였을 텐데 네. 1960년이면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군요. 지금에 이르는 거죠. 예. 그럼 한 달 후에 오는 화이트데이 이거는 네.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이것만 생겨났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발렌타인데이만 있으면. 그렇네요. 화이트데이도 똑같이 일본의 제과업체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발렌타인데이의 프로모션이 크게 성공을 해서 이게 나름대로 성과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던 이 제과업체들은요.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던 여러 어떻게 보면 제과 물품들 중에서 이 기회에 인기 없는 품목도 한번 팔아보자. 비슷한 걸 한번 만들어서 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일본 제과업체들이 가장 판매가 저조했던 물품 중에 하나가 마시멜로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얗구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데이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화이트데이라고 이름을 정하지 않고 한 달 뒤인 3월 14일에 네. 이제 남성들이 받았으니까 너희도 뭔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니? 라는 걸로 밤례하는 날. 예. 마시멜로우 데이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예. 그런데 역시 안 팔리는 물건은 계속 안 팔리나 봐요. 이게 네. 호응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시멜로우 데이는 크게 마케팅적으로 성과가 없었는데 그것을 뭐 좀처럼 성과가 없으니까 슬쩍 마시멜로우라는 건 빼고 화이트라는 그 색깔만 남겨서 화이트데이로 해서 마시멜로우가 아니어도 되니 사탕이나 하얀 뭐나 거 뭐 줘라.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날로 정해졌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렇게 시작된 게 점점 더 강화돼서 사실은 정확한 유래도 오늘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냥 모르고 계속 하고 있네요. 네, 우리가 이제 모르고 이제는. 남들이 하니까 군중 심리 또는 행동 감염으로 나도 하게 되는 그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졌냐면요.
2015년도 미국인의 발렌타인데이 날짜에 얼마나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지를 미국의 각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기관들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이날 하루 동안 일어나는 백화점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18조 원에 해당되는데요. 이 18조 원 중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품목을 보면 발렌타인데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매출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기념카드 전문 업체인 홀마크라는 데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이 이날 사간 기념카드가 1억 4천만 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2명 중에 1명은 이날 카드 사는 거예요. 아, 발렌타인데이 때? 네, 발렌타인데이 그날 하루 동안? 예, 판매가 된 게 1억 4천만 장. 예. 미국은 이날은 뭐 꼭 남성이 여성에게 혹은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그게 아닌가 봐요. 서로 주고받나 봅니다. 약간 그런 게 더 많죠. 예. 예.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아니라 감사할 사람에게도 보내고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사람이라면 이렇게 많이 팔릴 리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인이 주로 타겟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 장미꽃이 이날 팔린 게 1억 9,800만 송이고요. 이건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조사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하트 모양의 초콜릿 박스 이게 팔린 게 3,600만 개.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날짜에 매출이 되는 거죠. 발렌타인데이 때. 네. 그런데 이런 날짜에 우리 군중 심리로 인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게요. 만약에 내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은 누군가로부터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꽃을 선물 받았어요. 근데 나만 못 받으면 이게 좀 이진우 기자님이나 저 같은 무덤덤한 사람들이야 뭐 그러려니 하고 늘 있는 일이니까요. 네. 예, 그렇지만 예. 저녁에 소주 한잔 하는데 근데 이날은 어떻게 되느냐? 여성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 선물을 사는 비중이 또 있어요. 아, 그것도 괜찮네요. 네. 여성들 중 15%가 네. 스스로를 위해서 꽃을 주문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로? 네. 아, 이거는 뭐 내가 나한테 선물 주려는 게 아니라 네. 나도 선물 받았음. 뭐 그런 건지 이러려고 그냥 보내는 거 아닌가요? 꽃 하나를 사서 자기 테이블에 그럴 수- 꽂아놓은 그럴 수도 건지 있고. 뭐 네.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이 자기 선물로 자기가 보석을 사는 그 금액이 4조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미국 같은 경우 이날 하루만? 예. 야. 그러니 이 군중 심리로 인한 우리의 심리가 얼마나 요동치는지를 정말 기업들이 절묘하게 파악한 거죠. 이게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날이 있어야 또 장미도 사고 초콜릿도 사고 뭐 다이아몬드도 사고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날 꼭 그 돈이면 초콜릿 아니라 나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재화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초콜릿 사야 되잖아요. 사탕 사야 되고.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뒤에 제가 잠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데이 마케팅을 선한 의미로 하는 경우들도 솔직히 있어요. 네. 뭐냐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가 소득을 좀 보존하고 농가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네. 데이 마케팅이 몇 개 이제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대표 소고기 먹는 날 뭐 네, 이런 뭐 그런 걸로.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류 독감 등으로 인해서 오리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네. 이런 농가 소득을 좀 보존해 주기 위해서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오리고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오리데이가 있는데 이게 5월 2일.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삼겹살 데이는 아시겠죠? 3월 3일.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랬더니만 각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의 농가 소득도 좀 보존해 보자 해서 포도데이. 포도데이는 뭘까요? 포도데이는 뭘까요? 포도 모양이 숫자 8 모양하고 비슷하잖아요. 주렁주렁 달린 게. 동그라미. 그래서 예. 8월 8일이고요. 그다음에 인삼데이는 며칠인지 아세요? 인삼데이도 있어요. 네. 인삼? 예. 진생? 예. 2하고 3이니까 23일인데 2월 23일로 정했더라고요. 그리고 가래떡데이도 있어요. 가래떡데이는 알겠네요. 어? 11월 11일?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생긴 적이 있는데 소비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약간 선한 의미의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물론 나름대로 그건 좋은 점이 있는데요. 사실 요즘 이제 데이 마케팅 중에는 뭔가 이때 뭔가 재고 털려고 하고 바가지 요금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사 먹는 지금 예를 들면 11월 11일에는 가래떡데이면 네. 각자 가래떡 먹는 날로 하면 왜 문제가 있겠어요? 먹고 싶은 사람 그렇죠.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오리데이에는 그냥 오리 먹으면 되니까 뭘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꼭 주고 받으라고 하냐고요. 참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고 발렌타인데이 상술이죠. 때 뭐 자꾸 이제 귀찮아지고. 근데 이런 마케팅을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여러 회사들도 마케팅에 고수들이 많잖아요. 크게 이제 발전시킨 게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거는 취업한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념일은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가 아니에요. 어디 뭐랍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그 L 제과에서 만든 그 막대 과자 막자 데이. 초콜릿 막대 과자 데이. 예. 그래 이것도 그 이쪽에서 마케팅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화이트데이보다 그리고 발렌타인데이보다 네. 훨씬 더 중요한 기념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이제 성공한 거죠. 네. 실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그러면 이 마케팅이 제대로 돼서 그 막대 과자가 잘 팔리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1년 매출액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게 그 주간에 일어나요. 네. 그리고 2주 전보다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 올라가냐 하면 네. 8,308% 정도 증가한다. 11월 11일 아니었으면 이 과자는 벌써 퇴출됐다는 뜻이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이 마케팅이 이 정도로 커진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L 제과가 이걸로 대박을 쳤는데 네. 우리나라에 L 제과 말고 H 제과도 있고 있죠. 그다음에 뭐 O 제과도 있잖아요. C 제과도 있고. C 제과도 있고. 네. 그럼 그 다른 회사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무슨 데이 만들려고 하겠죠. 네, 그랬더니 시도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패한 거였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H 회사 같은 경우는 자사의 대표적인 과자 중에서 최고가 예. 알파벳 A로 되는 A 뭐 하는 과자가 있어요. 그 커피 마실 때 네, 같이 먹는 그 네모난 타서 과자. 먹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A 데이 그걸 만들었는데 뭐 우리 모르잖아요. 몇월 며칠 됐을까요, 그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게 있었는데 실패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오제과. 네. 거기는 대표적으로 그 검은색 초코빵. 그렇죠. 그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초코빵 데이를 만들었는데 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거에 갈림길이 어디 있나 저는 가만히 좀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서 그 당시에 한번 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회사에서 어떤 자사의 상품을 좀 정기적으로 또 원래적으로 팔고 싶어서 이런 막 데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요. 이 군중 심리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본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흔히 부르는 미래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유효할 것이다라는 그 모습을 지금 사실 우리가 벌써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NS, 소셜을 바탕으로 한 클라우딩 관련한 뭐 펀딩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군중 심리를 활용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딩 기반으로 일어나는 여러 비즈니스는 역시 또 군중 심리를 기반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특히 이게 잘 먹히는 나라가 있겠죠. 있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그죠. 우리는 기록적인 소비들의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의 기원부터 군중 심리를 이용한 데이 마케팅까지 다 기업들이 만든 거긴 한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즐겨야죠. 즐겨야죠. 그렇죠. 네, 그럼요. KDI 박정호 전문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스포츠 속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하는 스포노믹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종목 이야기 갖고 오셨습니까? 이제 어느새 3월 중순이 됐잖아요. 네. 매년 3월 중순이 되면 미국은 광란의 3월이라고 해서 전미 대학 농구 대회 NCAA 농구 열풍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예. 지난 금요일부터 68강 토너먼트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회 전체가 결승전이 열리는 4월 3일까지 광란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CAA 농구에 숨어있는 돈 이야기와 함께 선수들의 처우에 관해서도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광란의 3월이라고 부를 만큼 네. 인기가 대단한가 봐요, 정말. 미국 대통령도 이 NCAA에는 관심을 가지죠. 근데 재미있고 유명하고 인기 많은 스포츠가 참 많은데 네. 뭐 미국 NBA 농구도 있고 네. 미국도 프로야구 있고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도 있고요. 또 뭐 미국은 미식축구도 또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NFL.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거의 인기는 어느 정도예요?
NCAA 농구의 인기를 돈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면요. 네. 미국의 경제 잡지죠. 포브스지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파이널 4라고 부르는 NCAA 농구 4강전은 브랜드 가치가 1억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65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예.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 하면 축구에서 웨파 챔피언스 리그보다 높고요. 야구에서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보다 경제적 가치가 훨씬 높다. 더 높습니다. 심지어는 NBA 파이널과 NBA 플레이오프보다 가치가 더 높아요. 그러면 이 미국 대학 농구보다 그래도 미국 대학 농구보다는 이게 더 재밌지. 내지는 이게 더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지라고 하는 스포츠가 뭐 있습니까? 재밌지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고 경제적인 브랜드 가치가 높은 종목은 네. 뮤직축구 NFL의 결승전 슈퍼볼. 아, 슈퍼볼은 뭐 예. 언제나 탑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슈퍼볼 다음으로 하계올림픽, 예. 동계올림픽, 피파 월드컵 아, 요렇게가 있습니다. 전 그 세계- 다음이 이제 요 정도. NCAA 농구예요. 아. 어마어마하죠, 사실. 전 세계 미국이라는 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전미 대학 농구인데 네. 프로농구 리그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 가치가 높고 그다음에 거의 뭐 슈퍼볼이나 올림픽, 피파 월드컵과 맞먹는 수준이면 네. 대단한 인기 스포츠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이게 사람들이 눈을 그쪽에다가 돌리고 시선을 돌리고 관심을 갖고 TV에서 중계하면 재밌게 보고 그러면 돈도 많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벌어들인 돈이 상당해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는데 ESPN이 보도한 바를 보면 작년 시즌에 NCAA 농구가 벌어들인 수입이 10억 달러, 우리 돈을 1조 700억 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올해는 수입이 더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1조 한 1,000억 원 야.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수로 치면 콘서트에서 이만큼 벌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한 명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달짜리, 한 달도 안 하죠. 어떻게 보면 68강 토너먼트부터 야. 시작하면 한 보름 정도? 2주에서 한 3주 정도? 네, 그렇군요. 1조가 넘는 산업이죠. 돈이 들어온다. 네. 뭐가 들어올까? 일단 TV 중계할 테니까 TV 중계권료를 방송국한테 팔아서 일단 목돈들 들어올 거고. 뭐 일단 대부분의 수입은 TV 중계권료 수입 그리고 예. 스폰서 수입에서 나옵니다. 전에 거기에 말씀드렸던 올림픽과 수입 구조가 거의 그러네요. 유사하죠. 협찬할게. 네. 그 대신 협찬업체로 좀 한 줄 넣어줘. 이렇게 돈 받는. 네. 그런데 중계권료 수입은 올림픽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 말은 더 많이 본다는 거네요. 사람들이. NCAA 농구 대회가 그 중계권료는 그 미국의 CBS와 터너 스포츠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2011년부터 2032년까지 22년 동안 계약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미국 CBS와 터너가 보유하고 있는 이 중계권료를 위해서 네. NCAA에 지급한 돈이 남자 농구 중계권료가 19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조 8천억입니다. 이건 이 22년 동안 21조 8천억이 들어온다는 건 중계권료로만 매년 대략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미국 이 중계권료는 네. NCAA 농구 대회를 여는 주최 측이 네. 이게 무슨 뭐 위원회 뭐 이런 거겠죠? 대학 농구니까. 전미 대학 스포츠 협회. 그렇겠죠. 네. 그쪽에서 주최를 하는 일종의 콘서트니까. 그렇죠. 중계권료 수입도 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글로 들어가고 올림픽에서 이제 IOC가 예. 그 NOC 각국 국가 올림픽 위원회에게 돈을 배분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그 돈 받아서 대학들에게 대학 농구팀한테 또 주겠죠. 배분해 또. 줘요. 당연히 이거 가수 출연료 주듯이. 그렇죠. 그리고 무대 해준 감독님 월급도 네.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CBS랑 터너 스포츠는 중간에서 왜 끼어들었습니까? 이쪽이 중개사예요. 중개사가 뭐예요? TV 중계를 해주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네. CBS와 터너가 예. NCAA 68강 토너먼트부터 파이널 경기까지 중계를 하는 거예요. 중계를 여기서만 해요? 예, 독점적인 거죠. 다른 방송국들도 하는 게 예전에는 아니라. 2010년 이전까지는 CBS가 결승전 중계를 독점해 왔는데 네. 지금은 바뀌었어요. CBS에서 하면 그 다음에는 터너 스포츠 계열의 TNT라는 곳에서 결승전 네. 중계하는 식으로 로테이션 되는 그런 구조인데 수많은 다른 방송국들은 네. 그걸 안 하는군요. 못하죠. 독점 중계권을 갖고 있으니까. 올림픽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 MBC가 네.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독점 중계권료로 MBC가 IOC에 낸 돈이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부터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네. 4개 동하계 올림픽 중계권료로 낸 돈이 7년 동안 44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7,810억 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MBC가 경기 일정도 자기들 마음대로 미국에게 유리하도록 다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돈 냈으니까 네. 이 돈 뽑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 비교를 해보면 네. IOC는 매년 중계권료 수입으로 한 7천억 정도를 벌어요. 그런데 예. NCAA 농구는 그보다 3천억 가량이 더 많은 1조 원을 법니다. 굳이 뭐 IOC를 위해서 변명을 하자면 올림픽은 2년에 한 번씩 오고 네. NCAA는 매년 하니까 네. 매년 뭐 대회 가치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회 브랜드 그럴 수도 가치는 있겠네요. 올림픽이 좀 더 높죠. NCAA보다. 네. 그런데 IOC나 전미스포츠협회, NCAA의 이 수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매년 하니까 매년 매년 하는 들어오겠죠. NCAA 농구가 더 좋죠. 수입이. 그래서 방송국들이 우리 20년 동안 우리가 얼마 낼게요. 20년 동안 우리 독점 줘. 이런 네. 경쟁을 해서 많이 내겠다고 하는 방송국들한테 준다는 뜻이 그렇죠. 나는가 봐요. 이건 사실 그 치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방송사들이 엄청나게 많죠. 네. 근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 폭스라든지 아니면 NBC도 사실 할 수만 있다면 네. NCAA를 갖고 오고 싶죠. 이거 매년 경쟁 안 하고 20년치를 한꺼번에 특정 방송사한테 주는 게 네. 이게 왜 그래요? 일단 그 NCAA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20년 동안 네. 그걸로 뭐 이자 수입을 받거나 재테크를 해도. 네. 그러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에 FA가 되면 FA 계약을 할 때 네. 우리나라 경우를 봤을 때 몇 년짜리 계약을 하느냐를 가지고 구단하고 끝없는 밀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단은 그러니까 연수를 좀 줄일 수 있으면 가능한 줄이고 싶어하고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니까.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선수 입장에서는 가능한 연수를 늘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수가 늘어나는 독점 계약은 알겠어요. 사실은 유리하고 좋은 거죠. 5년 후에 또 이 인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그런 근데 생각도 이제 했겠군요. 이 뭐 21조 가까운 22조 가까운 돈을 받게 되면 네. NCAA 입장에서는 그걸로 많은 사업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목돈이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장기 독점 계약이 훨씬 더 유리하죠. 20년짜리 따왔으면 CBS나 터너스포츠는 그럼 평소에도 네. 여기 선수들 인터뷰도 하고 뭐 특집 방송도 만들고 하면서 그 인기를 계속 유지해야 그렇죠. 또 다음에 진짜 대회할 때 중계권 이 광고가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렇죠. NCAA 입장에서는 독점 중계권을 이렇게 길게 주면 네. 사실은 방송사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 리그를 NCAA 농구 대회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렇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여론에 대한 노출이 더, 언론 노출이 더 굉장히 많이 되겠죠. 빈번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까 강난의 사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맘때가 되면 CBS나 그 터너스포츠 계열 방송사들은 거의 도배를 합니다. NCAA 남자 농구 이야기로.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더 많이 볼 거고. 그렇죠. 광고를 팔면 얼마나 그럼 벌어요? 광고 단가가 이게 비싼 편이겠군요. 그러니까 매년 1조 원을 내니까 그 광고 수입이 그보다는 많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2015년 당시에 64강 토너먼트의 TV 광고 수입만 11억 9천만 달러가 CBS가 나왔다 그래요. 네. CBS가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을 광고로 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3천억 정도가 남는 장사라는 남는 장사 거예요. 했네요. 방송국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광고 단가가 NCAA 남자 농구는 굉장히 비쌉니다. 슈퍼볼 다음이에요. 그래요? 30초짜리 광고 평균 가격이 단가가 120만 달러예요. 많이 봐서 그런 거라고 해야 되겠죠. 인기가 높고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거의 서희 말해서 방송사들이 어느 정도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완판이 되는 건 뭐 당연하고 특판까지도 가능하고 게다가 단가도 서로 줄 서 있으니까 광고하겠다는 기업들이 줄 서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건데 이 광고 단가가 얼마나 세냐면 NBA 파이널에 이제 NBA의 파이널 그러니까 그 7차전까지 가는 그 경기의 광고 단가가 네. 43만 불이거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30초 광고 한 번 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광고 단가가 42만 불이에요. 그런데 대학 농구 예. 결승전과 파이널 4의 그 광고 단가가 평균 120만 달러입니다. 3배. 네. 그러니까 NBA 포스트 시즌 전체를 중계를 하면 네. 광고 수입이 TV의 광고 수입이 9억 4천만 달러, 한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가까이 돼요. 네. 그런데 대학 농구 그러니까 대학 농구를 중계를 했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은 한 4천억 정도 더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네. 이건 독점 계약을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하고 싶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농구도 한 3시간 좀 하지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계속 했으면 좋을 거예요, 아마. 네. 이거 광고 수입 말고 스폰서 수입도 있다고 했는데 올림픽은 올림픽 공식 파트너 이런 이름 달게 네, 해줄게 탑 하고 파트너. 네. 그래서 그냥 그 이름값 받는다면서요?
똑같아요. 스폰서 수입도 역시 NCAA 남자 농구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네. 1년 동안 그 NCAA 남자 농구에 관련된 뭐 휘장이나 NCAA라는 로고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를 판매하는 건데 네. NCAA의 스폰서 같은 경우는 코퍼레이트 챔피언스 그리고 코퍼레이트 파트너스 이렇게 두 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IOC와 비슷하죠. IOC도 탑 파트너가 있고 그리고 서브 파트너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IOC의 탑 파트너 같은 메인 스폰서라고 부를 수 있는 챔피언은 그 스폰서가 챔피언스 기업이에요. 코퍼레이트 챔피언스. 네, 코퍼레이트 챔피언스가 스폰서 중에 탑 이건 파트너. 메이저 스폰서들이고. 네, 메이저 스폰서인데 이 챔피언스 파트너는 AT&T, 코카콜라, GM 같은 정말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한 대기업들이 들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서브 스폰서 개념인 이 파트너스 기업은 코퍼레이트 파트너스는 엔터프라이즈, 하드포트, 허쉬, 셰라톤 호텔, 스테이트팜 보험사 같은 미국의 유수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폰서 기업들은 NCAA 로고, 마크 등을 자사 제품에 홍보해서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받게 되는데 당연히 막대한 후원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이 공개는 안 되는데 네. 이 코퍼레이트 챔피언스 파트너가 되려면 매년 최소 $1,000만 이상, 우리 돈으로 한 107억 원 이상은 써야 된다라는 게 아마 최소 가이드라인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최소라고 얘기하냐면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M이 예. NCAA 후원을 하는데 NCAA 후원으로 $5,000만, 530억을 매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략 코퍼레이트 챔피언스 파트너가 되려면 한 500에서 600억 정도는 써야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트너스 기업이 되려고 해도 매년 수백만 달러 이상을 내야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 또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파트너스도 한 $1,000만 가까운 돈을 지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추정이 되는데 이 스폰서 수입은 네. 다 NCAA로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인지 왜 공개가 안 되나 궁금하긴 한데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뭐 아무리 비싼 아파트나 뭐 그럼 계속 달라지잖아요. 비싼 골프장 회원권이라도 그냥 네. 전화해서 얼마냐 물어보면 가격 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러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예를 들면 나 후원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얼마냐 물어보면 당신 누구냐부터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단 검증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NCAA 스폰서가 된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거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게임 합니까 그러면? 네, 일단 그런 64강전부터 8강전은 각 지역에서 경기를 해요. 네. 그런데 4강전 2경기, 준결승 2경기, 그리고 결승전 경기는 이른바 이제 이걸 파이널 4라고 하는데 파이널 4는 한 개 도시를 NCAA가 지정을 해줍니다. 네. 딱 한 장소에서만 열려요. 파이널 4는 4강부터? 예. 그러니까 4강전부터 결승전까지는 한 도시에서, 미국의 한 도시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는 그럼 엄청나게 고맙겠네요. 네? 이렇게 지정된 도시는 엄청 고맙죠. 그래서 네. 경쟁이 엄청 치열하죠. 유치 경쟁이 올림픽 개최지 선정보다 더 빡빡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이 뭐 차차기 하계 올림픽에 이제 개최지로 LA가 선정이 됐지만 네. 올림픽 개최보다 NCAA 농구 대회 그 파이널 4를 유치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여기로 그럼 손님들이 직접 경기 보러 올 테니 관광 그렇죠. 수요도 많을 것이고. 이게 기본 수십만 명이 오거든요. 수십만 명이 그쪽으로 오니까 파이널 4를 유치하면 관광 특수를 비롯한 막대한 경제 효과가 이 유치 도시에 뭐 부여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 개최 도시가 직접적으로 얻는 경제 효과만 $5,000만, 한 530억 정도 되고 네. 미국 전역의 도시를 또 홍보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관광 수입 등을 통해서 얻는 기대 수익도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도시의 활기가 돕니다.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도시 전체가 이 파이널 4로 인해서 들뜨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좀 침체된 도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든지 다른 그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경우 유치를 했을 때 물론 그걸로도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건설 비용과 그렇죠. 주변 인프라 시설 다시 투자로 다 인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거는 NCAA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학 체육관에서 하면 되니까 네. 그냥. 그리고 필요하다면
좀 더 많은 숫자의 관중이 들어올 수 있게 경기장을 증축하거나 네. 그리고 그 경기장은 또 지역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혀 뭐 비용적으로 나가는 돈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모든 도시들이 미국의 모든 도시들이 이 NCAA를 유치하고 싶어서 싶어 하는데 난리죠, 난리. 근데 유치하고 싶으니까 저희가 돈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딩을 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 네. NCAA 쪽에서 이번에는 시카고에서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신청을 받고 네. 그다음에 신청 도시들을 상대로 심사를 해서 실사도 하고 이야. 심사와 실사를 할 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결정을 해 주는데 이게 그 2021년까지 다 찼어요, 이미. 2021년 대회까지 이미 다 차 있기 때문에 네. NCAA에서 이제 다음 개최지들은 이제 그 이후에 선정을 할 찾으러 텐데 다니겠군요. 일단 파이널 4를 유치하고 싶어 하는 뭐 도시들은 넘쳐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이 유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NCAA 농구 한 달짜리 이벤트예요. 어떻게 보면 한 달도 채 안 되는 이벤트예요. 그런데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산업을 일구고 네. 있고 예. 미국 스포츠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자 또 미국 산업 전체에 굉장한 또 그 의미 있는 영역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스포츠가 없나 하는 아쉬움이 좀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들죠. 이 NCAA 뭐 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있는 뭐 협회죠. 분들은 좋겠습니다. 네? 전국 어디를 다니더라도 미국에서는 떼돈을 벌죠. 사실 떼돈을 버는 게 이게 지금 NCAA 남자 농구 이야기만 했잖아요. 네. 전미 남자 농구 대회만 이야기를 했지만 NCAA는 전미 미식축구 대회도 하거든요. 그거는 또 엄청난 수입을 내줘요. 미식 미국 축구도 사람들은 NCAA에서 해요? NCAA가 예. 그 전미 대학 스포츠 협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인 미국 대학들의 운동 경기 스포츠 대회는 NCAA가 주도해요. 야, 여기 일자리가 꿈의 일자리군요. IOC보다 낫죠. 어떻게 제가 보면.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힘써야 각 지자체들이 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여기에서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돈 많이 준다는 대로 항상 그 개최 도시가 결정되면 이분들한테 잘 보일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뭐 내가 돈 1,000만 원 더 낸다고 네. 하면 내가 나한테 오는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IOC 위원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게 국가 원수 대접받는 이유가 그거죠. 올림픽 개최지를 네. 돈으로만 한다면 그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돈 더 내면 되는 건데 마찬가지겠습니다. 어마어마해요. NCAA 그 같은 경우는 그 파워가 어마어마한 게 NCAA의 이제 뭐 남자 농구라든지 남자 미식축구 대회 같은 경우는 전 미국인이 열광하는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부터 약간 일반 노동자까지 모두 다 열광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포츠 권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퀴즈는 각종 세금을 낼 때마다 쌓이는 국세청에 쌓이는 점수, 이게 뭔지 묻는 문제였죠. 정답은 1번 세금 포인트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소득세를 낼 때마다 쌓이는 건데요. 지난 2000년부터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마다 개인은 쌓아주고 또 법인은 2012년부터 법인세를 낼 때마다 이렇게 포인트를 쌓아줍니다. 이 포인트는 어디다 쓰냐면 세금은 내야 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할 때 1점에 10만 원씩 쳐서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0일까지 다른 추가 부담 없이 미룰 수 있게 할 때 쓰인답니다. 그동안 내가 냈던 세금 한 번 얼마나 되는지 또는 세금 포인트 얼마나 쌓였는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성실하게 꼬박꼬박 세금 납부하신 분들은 포인트 보시면 또 작은 보람이랄까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휴일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좀 대표적인 발렌타인데이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기업이 만들었다고요? 예. 그런데 발렌타인데이는 약간 그 기업 이전에 기업이 뭔가 차용한 어떤 역사적인 유래가 하나 있긴 있어요. 있기야 하겠죠. 예. 그죠? 예. 그 유래는 뭐냐면요. 고대 로마 때만 하더라도 군인들이 결혼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군인들은 결혼 금지. 예, 결혼을 금지시킨 거예요. 예. 그런데 한 군인이 어떤 여성과 특별히 좀 사랑에 빠진 여성이 있었나 봐요. 대개는 금지하면 또 잘 빠져요. 그게 참 묘해요. 네. 예. 그런데 다음번 제가 그걸 가져보겠습니다. 금지하면 왜 빠지는지. 그래서 네. 특정 여성과 사랑에 빠진 군인이 있었는데 그 군인의 사연을 너무 안타까워했던 발렌티노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결국 그 신부님은 법을 어기고 이 두 사람을 몰래 결혼시켜 주셨어요. 아, 주례를 결혼식 한 거죠. 주례를 하셨구나. 예. 예. 근데 결국 이게 270년 2월 14일 날 발각이 돼서 결국 그때 사형을 당합니다. 신부님이 예, 사형을 당하죠. 왜냐하면 아. 국법을 어긴 거니까요. 불고지죄다. 그래서 2월 14일이 바로 이분이 사형당한 그 날인데 네. 바로 어떤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주려는 그 신부님의 노력을 기려서 또 이분의 이름을 약간 차용해서 발렌타인데이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신랑 신부 이름은 사라지고 네. 중간에서 주례하셨던 분의 그렇네요. 이름으로.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뒤부터 발렌타인데이는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선물이나 사탕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자식 간에 감사 카드를 주고받거나 평소 감사할 사람에게 간단한 사은을 하는 그런 형태로 유럽에서 진화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발렌타인데이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의 방점을 찍은 정확히 말하면 한 제과업체가 있었는데요. 이 제과업체는 1990년대 초중반에 활동했던 일본의 한 제과업체입니다. 이 제과업체는요, 광고 캠페인으로 뭘 활용하기 시작했냐면 발렌타인데이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처음으로 이 광고 프로모션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그 전에 무슨 사연이 있고 유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초콜릿 광고를 하면서 네. 발렌타인데이에는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발렌타인데이라는 게 로마 시대에 있었으니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세요라는 그 광고 캠페인이 정확히 일본 고베 지역의 한 제과업체가 1936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 무슨 캠페인처럼 네. CM송 같은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12시에 만나요. 무슨 땡땡 콘 그런 그러면 거죠. 예. 아, 데이트할 때는 12시에 만나는 건가? 뭐 이렇게. 네. 그런데 이게 오늘날과 같이 여성이 남성에게 그 초콜릿을 전달해 주는 그런 형태로 딱 규정한 광고는요. 그거보다 좀 뒤에 일어난 1960년대 일본의 모리나가 제과라는 그 회사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끝으로 벼팔로 떼를 몰아내는 거죠. 군중심리로. 아, 그러면 절벽 앞에 다다른 버팔로는 멈추려고 하긴 하겠으나 본능적으로. 그래도 뒤에서 뛰어오는 다른 무리들 때문에 결국 절벽 아래 떨어져서 죽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사냥할 때는 네. 이렇게 군중 심리를 우리가 다른 동물들을 잡을 때 활용했는데 요즘은 이 많은 기업들이 우리들의 군중 심리를 우리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또다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까 화이트데이와 같은 데이 마케팅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누구나 너도 나도 선물하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너도 나도 선물할 때 나만 안 하면 큰 화를 입게 되잖아요. 그렇더군요. 저도 사실 이런 거 잘 안 챙기는 편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받아도 서운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저는 안 받으면 또 제가 챙기진 않지만 서운해지던데. 뭐 좋지는 않죠,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서 특히 뭐 다른 분들 많이 할 때 같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데도 괜히 혼나더군요. 네, 부담감이 있죠. 예.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고민들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디 회사나 갔는데 나하고 똑같은 옷을 누가 입고 오면 네.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하고 많은 옷 중에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런데 또 이런 거는 또 같이 안 그렇죠. 하면 예, 특이하죠. 예. 결국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날 이런 거 만들어서 네. 사람들 다 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유용한 마케팅이다. 기업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어떤 제품을 일순간에 유행으로 만드는 것도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이렇게 특정 날마다 매년 챙기게 되도록 만들어냈던 이 마케팅 전략 전술은 그야말로 저는 최고의 전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처음에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예. 저같이 아니 이걸 왜 챙겨야 돼라고 하면서도 그냥 혼나느니 하나 사갖고 들고 가자 이렇게 하면서 사게 만드는데 예. 처음에는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런 데이 마케팅의 결과물이 이제 발렌타인데이하고 화이트데이라서요. 그 두 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우리가 국가 기념일이라는 것은 사실 전통적인 어떤 뭐 관습이라든가 국가에서 특정한 행사라든가 기념해야 될 날로 법령에 의거해서 정해지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기념일이라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기념일이 있는데 네. 이 과학의 날, 근로자의 날, 환경의 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한 4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기념일로 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궁금해하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대체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모르면서 생긴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념일들 대부분은 특정 기업들이 만든 것들이 대부분 마음을 고백하도록 이 광고 캠페인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일본의 분위기가 여성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도 그 선뜻 이제 먼저 고백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약간 뭐 구태의연한 문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문화 속에서 여성들도 아주 스스럼 없이 편하게 남성에게 자신의 애틋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네. 자신들의 재과들을 좀 팔아보자라는 그런 속셈 아래 발렌타인데이라는 이 특정한 날에 이렇게 여성들은 아주 특별히 남성에게 마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캠페인을 같이 한 게 지금의 발렌타인데이로 이어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광고가 성공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TV가 많지는 않았을 테니까 되게 잡지 광고라든가 뭐 뭐 그런 라디오 거겠죠. 광고라든가 예. 그런 거였을 텐데 네. 1960년이면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군요. 지금에 이르는 거죠. 예. 그럼 한 달 후에 오는 화이트데이 네. 이거는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이것만 생겨났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발렌타인데이만 있으면. 그렇네요. 화이트데이도 똑같이 일본의 제과업체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발렌타인데이의 프로모션이 크게 성공을 해서 이게 나름대로 성과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던 이 제과업체들은요.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던 여러 어떻게 보면 제과 물품들 중에서 이 기회에 인기 없는 품목도 한번 팔아보자. 비슷한 걸 한번 만들어서 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일본 제과업체들이 가장 판매가 저조했던 물품 중에 하나가 마시멜로우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하얗구나.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데이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화이트데이라고 이름을 정하지 않고 한 달 뒤인 3월 14일에 네. 이제 남성들이 받았으니까 너희도 뭔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니? 라는 걸로 답례하는 날 예. 마시멜로우 데이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예. 그런데 역시 안 팔리는 물건은 계속 안 팔리나 봐요. 이게 네. 호응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시멜로우 데이는 크게 마케팅적으로 성과가 없었는데 그것을 뭐 좀처럼 성과가 없으니까 슬쩍 마시멜로우라는 건 빼고 화이트라는 그 색깔만 남겨서 화이트데이로 해서 마시멜로우가 아니어도 되니 사탕이나 하얀 뭐나 거 뭐 줘라.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날로 정해졌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렇게 시작된 게 점점 더 강화돼서 사실은 정확한 유래도 오늘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냥 모르고 계속 하고 있네요. 네, 우리가 이제 모르고 이제는. 남들이 하니까 군중 심리 또는 행동 감염으로 나도 하게 되는 그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졌냐 하면요. 2015년도 미국인의 발렌타인데이 날짜에 얼마나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지를 미국의 각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기관들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이날 하루 동안 백화점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18조 원에 해당되는데요. 이 18조 원 중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품목을 보면 발렌타인데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매출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주변의 경제 현상을 경제학의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을까? 참 끝없이 샘솟는 왜 그러세요? 박스노믹스입니다. 예. 오늘은 마침 이번 주에 화이트데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군중심리 또는 행동 감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들을 활용한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했습니다. 군중심리라는 말은 자주 들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무리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떼지어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죠. 횡단보도에서 네, 빨간 신호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건너가면 네. 건너가는 건가? 뭐 이런 거. 맞아요. 예. 이 군중 심리는요, 물론 이거를 정교하게 실험적으로 규명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근거를 찾아보면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 태초의 본능과 굉장히 관계가 큽니다.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 따라하게 돼 있다. 그렇죠. 이게 좀 더 확장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의 반응에 따라하려는 기질들이 있어요. 좀 설명드릴까요? 예. 예, 원시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었을 때 외부로부터 수많은 아마 위험을 감지해야지만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 동료들이 뛰는 거예요. 네. 난 이유를 아직 판단하지 못했는데 네.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초식 동물들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 위해선 그냥 이유 확인할 거 없이 같이 뛰어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군중 심리가 형성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이런 원시 시대부터 남아져 있던 우리의 본능, 생존에 대한 본능과 관련이 크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바로 이러한 군중 심리를 오히려 역으로 활용해서 그동안 다양한 성과들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이런 군중 심리를 활용해서 사냥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냥이라면 동물 잡는 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냥해서 먹고 살 때 그때도 네, 그때도요. 그때도 군중 심리를 이용한다고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해당되는 인디언들이 있잖아요. 네. 인디언들이 옛날에 버팔로를 사냥했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인데요. 버팔로 떼들은 이제 여러 떼들이 모여 살잖아요. 드넓은 평야에 얘네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서 있으면서 풀 뜯고 있을 때 인디언들이 한쪽에서 큰 소리로 얘네를 쫓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몇 마리가 뛰기 시작할 때 다른 것도 뭐야 하면서 버팔로가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뒤에서 꽹과리 같은 거, 꽹과리는 아니겠죠. 뭔가 다른 걸 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버팔로를 한쪽으로 몰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버팔로는 계속 달리다가 그쪽 끝에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벽 끝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새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타고 있던 차를 폐차시키거나 또는 차량 부품을 좀 바꿔야 된다거나 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으십니까? 대부분은 인터넷 검색으로 열심히 여기저기 찾아보거나 자동차 대리점에 묻거나 자동차 정비소에 다녀오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자동차에 대한 웬만한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더군요. 바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생애주기 온라인 서비스 자동차 365라는 곳인데요. 이게 여러 기관과 기업에 분산되어 있던 자동차와 관련한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놓은 겁니다. 한번 들어가서 저도 보니까 차량 가격과 배기량 그리고 용도 이런 것만 입력하면 취득세, 면허세 얼마나 나오는지 곧바로 계산해주는 메뉴도 있고요. 또 중고차의 경우에는 사고 이력도 간단하게 조회를 할 수 있더군요. 또 무엇보다 각종 증명서도 발급해주기도 하고, 일부 민원 업무는 그래서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요즘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런저런 서비스들이 제법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정보 경쟁력도 생기고 발품 팔 시간까지 얻는 일이니까 이게 내가 이용할 만한 게 있나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시간 절약하는 좋은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화이트데이가 있었죠. 뭐 그런 것까지 챙기나 하면서도 또 안 주고받으면 서운한 날이 돼버렸습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데이 마케팅, 언제 어떻게 시작됐고 진짜 효과가 있는 마케팅인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경기 결과에 1조 원을 베팅한 적이 있다는 NCAA 전미 대학용 농구의 이야기 스포노믹스에서 들어보겠고요. 예, 경제 상식도 잡고 상품도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3월 18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